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날 그는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집은 있었고 연금도 나왔다. 그런데도 숨이 막혔다. 왜일까? 70세가 되던 해 익숙하던 숫자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밤이면 형광등 아래에서 가계부를 넘기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관리직까지 올랐고 퇴직할 때는 스스로를 중간은 간 사람이라 여겼다. 지방 중소도시의 30평 아파트, 빚 없는 집. 그 집은 그에게 마지막 성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주문이었다. 친구들 중엔 아직 전세인 사람도 있었고 70이 넘어서도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옆에 서면 그는 늘 비교의 위쪽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조용히 금이 갔다. 월말이 올 때마다 통장은 줄지 않았지만 지갑은 가벼웠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쓸 돈이 없다는 기묘한 상태. 이것이 그의 노후를 잠식하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다. 그때 그는 몰랐다. 집과 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집은 3억 원짜리 아파트였다. 숫자만 보면 든든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벽에 걸린 액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팔 수 없었고 빌릴 수도 없었다. 그 집은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금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산 착각이라는 말을 체감했다. 자산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믿음,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적 환상.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은 생활비를 내주지 않았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도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 90만 원뿐이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빠지면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꺼내 썼다. 처음엔 계획대로였다. 조금만 보태면 되지. 그러나 그 조금은 서서히 커졌다. 병원에 한 번 더 가는 달엔 70만 원이 되었고 명절이 겹치면 80만 원이 되었다. 통장은 여전히 숫자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집이라는 숫자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었다. 그 집이 언젠가 그를 구해줄 것이라 믿으면서 현 40만 원이라는 숫자는 한때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연금 90만 원에 퇴직금에서 보태는 50만 원. 둘이 살기엔 빠듯하지만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가계부는 냉정했다. 고정비가 먼저 나갔다. 관리비와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를 합치면 50만 원이 사라졌다. 남은 90만 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생필품을 채웠다. 그때까진 균형이 맞는 듯 보였다. 문제는 균형이 정지된 그림이라는 사실이었다. 병원비가 늘어나는 순간, 경조사가 겹치는 달, 명절이 끼는 계절이 오면 계산은 한 줄씩 무너졌다. 가계부의 마지막 줄엔 늘 같은 단어가 적혔다. 보전. 퇴직금에서 메운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단어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걸 느꼈다. 식탁 위에서 아내가 가계부를 덮는 순간의 침묵. 그 짧은 공백이 대화보다 무거웠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답을 기대하지 않는 진술이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전제가 틀렸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뀌자 지출의 얼굴도 바뀌었다. 봄에는 병원이 늘었고 가을에는 장례식이 잦아졌다.
얕봉지를 여는 소리가 밤마다 부엌에서 났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가던 병원이 이제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로 나뉘었다. 진료 대기실의 형광등 아래서 그는 같은 또래의 얼굴들을 보았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아픈 곳은 늘고 말수는 줄어드는 얼굴. 장례식장에서는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검은 정장 사이로 웅성거림이 지나가고 봉투에 현금을 넣는 손길이 반복됐다. 한 번이면 괜찮았을 금액이 한 달에 2번, 3번이 되자 무게가 달라졌다. 그는 이 변화를 노후의 자연스러움이라 여겼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늘어나는 거라고.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가계부에서는 비상사태였다. 지출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해졌다. 이때 처음으로 그는 불안의 정체를 느꼈다. 돈이 없어지는 공포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 인생이 아니라 숫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전환점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저녁 뉴스 뒤에 흘러나온 노후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을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화면 속 전문가가 짧게 말했다. 노후가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그는 집과 통장 잔고를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믿음과 충돌했다. 인지 부조화였다. 안전하다고 믿어온 전제가 사실은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는 깨달음. 그는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도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얘기 같지 않아? 그날 밤 그는 다시 계산을 했다. 자산이 아니라 흐름을 기준으로. 집은 3억이었지만 매달 0원이었고 연금은 90만 원이 전부였다. 그 순간 구조가 보였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돈이 쌓여있는 방향이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방향이 막혀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질문은 달라졌다. 얼마를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나로. 며칠을 망설이다 그는 주민센터 문을 열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70을 넘긴 나이에 매달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창구 너머의 담당자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집이 있는지, 연금은 얼마인지, 다른 소득은 없는지. 질문은 담담했고 그는 처음으로 숫자를 숨기지 않았다. 잠시 키보드 소리만 이어졌다. 작은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뜻밖의 단어가 나왔다. 주택연금. 그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집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방어였다. 담당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믿음이 먼저 튀어나왔다. 집에 돌아와 그는 밤새 찾아봤다. 조건, 예외, 불리한 조항. 하지만 계산은 점점 선명해졌다. 집이라는 고정된 자산이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자랐다. 이 선택이 마지막 갈림길이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가장 어려운 건 서류가 아니었다. 자식에게 말하는 일이었다.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말은 곧 상속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법적으로는 부부의 결정으로 충분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보다 말이 길어졌다. 주말에 내려올 수 있겠냐는 말에 아들은 이유를 물었고 그는 얼버무렸다. 얼굴을 보고서야 말을 꺼냈다. 요즘 좀 빠듯하다.
아들은 놀랐고 곧바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아버지, 하세요. 그 말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처럼 들렸다. 집보다 부모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며칠 뒤 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이제야 말해요?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집을 미래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상속이라는 무게가 내려가자 선택은 단순해졌다. 노후는 증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가족의 합의로 정리된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출근을 했다.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시계를 보고 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동네 공원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하루 3시간. 금액은 월 29만 원. 숫자만 보면 큰 변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첫날, 낙엽을 쓸며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시간이 다시 앞으로 흐른다는 느낌이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였다. 누군가는 연금이 부족해서, 누군가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다고 했다. 쉬는 시간엔 날씨 얘기, 병원 얘기, 손주 얘기가 오갔다. 웃음이 섞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일의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길었고 길어진 하루는 생각을 갉아먹었다. 이제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자주 떠올랐다. 하지만 출근할 이유가 생기자 그 질문은 사라졌다. 29만 원은 통장에 찍혔고 그보다 큰 변화가 얼굴에 남았다. 아내는 그 변화를 먼저 알아봤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돈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연결됐다는 감각이 그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숫자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수입이 겹치자 매달 들어오는 돈은 228만 원이 되었다. 이전에 140만 원과는 다른 세계였다. 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는 돈이 생겼다. 그는 그 남음을 가장 먼저 비상금으로 돌렸다. 한 달에 50만 원씩 조심스럽게. 통장 잔고가 줄어들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다. 병원에 갈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망설이지 않았다. 아내의 가계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숨 대신 밑줄이 그어졌다. 이번 달은 남겠네. 그 말은 축하도 과시도 아니었다. 존엄의 회복이었다.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졌다.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안정이라는 사실. 그가 70세에야 알게 된 진짜 이유였다.